안녕하세요.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.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2025년은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런데 북한에서도 당을 창건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오늘은 최근의 북한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 북한 정세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일연구원 박영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박영자입니다. 카리스마 반갑습니다. 느껴지는 그런 네. 분입니다. 그리고 통일하면 이분 빠질 수 없잖아요. 네, 통일운동가 박아람 씨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함께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도 좀 놀랐던 게 광복 80주년이 북한에서는 당 창건을 기준으로 생각하는구나. 북한에서는 이 2025년을 어떤 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? 북한이라는 체제는 이 노동당 유일지배 체제잖아요.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제죠. 근데 이 노동당이 1945년에 창당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올해가 80년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25년 10월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. 보통 그 8.15라고 해야 되잖아요. 그때 북한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, 지금까지? 8.15라고 해서 이제 뭐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거의 기념은 있는데 사실 북한에게 그 8.15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고 네. 북한 체제에서 의미가 있는 건 오히려 이제 이 1953년 그 7월 그 정전협정 그 체결을 조국 해방 승리의 날로 기념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6.25 전쟁이죠. 네. 이 6.25 전쟁과 그 정전협정 그 연이은 6, 7월 이게 이제 6.25 전쟁 75주년이기 때문에 네. 우리 올해 북한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제 행사가 75주년 된 그 6.25 전쟁하고 이 10월에 있을 그 노동당 창건 이 80주년 이게 중요한 그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전원회의에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. 거기서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온다고. 그게 이제 12월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참 놀라운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또 그들은 성과가 많았던 해라고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. 이제 북한이 객관적으로 북한이 처해진 현실을 좀 대내외적으로 짚어본다면 어떨까요? 일단 경제 분야에서는 그 북한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아주 안 좋았죠. 거의 그다음에 모든 이제 대외 물자가 다 끊겨지고 그랬는데 작년에 좀 좋아졌습니다. 이건 한국은행이나 이 국제 기구에서 조사한 것도 그러는데 이전부터 좋아진 원인이 뭔가 이게 이제 북러 관계가 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밀수가 좀 증대한 이런 영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북한의 그 대홍수하고 이제 그 농업 생산성이 아주 낮았었는데 그 농업 분야가 그 많이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스스로 그 기초적인 농업 분야하고 근데 경제 분야에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할 만큼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죠. 그러니까 이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온 것만은 네. 분명해 보인다. 자, 이번에 2025년의 최대 변수가 아무래도 미국인 것 같아요.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쏠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하냐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. 이거를 저희가 해석을 할 때 핵 보유국으로 해석을 하면서 조금 해프닝이 있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.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? 북한에게 미국은 분명합니다. 장기적으로 다뤄야 될 국가고 그 지금 현재는 적대국인 거죠. 북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그 미소 갈등에서 이 남북한 체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미국은 여전히 이제 적이죠. 적인데 이 북한 체제가 도약하는 각종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미국의 힘이기 때문에 그 대적 국가지만 결정적으로 이 북한의 성장, 즉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전략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죠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적 그 노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밀당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북한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. 그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게 좋은 걸까요? 왜냐하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국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괘씸한 사람일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대화가 되는 친구로 볼지.
기본적으로는 괘씸한 사람이죠. 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때 김정은이 완전히 되게 다급한 모습이 다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자기는 마음이 급하다. 근데 그걸 뿌리치고 이제 트럼프가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 한 1년을 두문불출했어요. 깊게 고민을 하고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. 그래서 결국은 힘밖에 없다. 그래서 핵으로. 그래서 핵을 더 강화하고 첨단 전략 무기를 더 강화하면서 미국이 자신을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. 이런 이제 강한 이제 굳은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세운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북한에게 필요한 대북 제재 해제나 국제적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어떤 그 힘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. 전술적으로는 미국과 그 어느 정도 밀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2030 세대가 보기엔 어떻습니까? 네, 북미 관계를 바라볼 때.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뭔가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를 인식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트럼프 시기 때 가장 활발하게 뭐 북미 관계라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가 좀 이루어진 것 대화를 같아서 했다. 네, 그래서 저 또한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북한의 포로가 어쨌든 공개가 됐잖아요.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북한이 좀 실질적인 그런 전쟁 경험을 겪다 보니까 북한 스스로 뭔가 자신들에 대한 어떤 국방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좀 계획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작년 2024년에 이제 이 김정은이 전략적 변화를 한 것 중에서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게 그 북러 관계였던 거죠. 그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김일성 시대부터 얘기는 주체 외교라는 건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그 강대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국가의 실리를 챙기자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철저히 등거리 외교를 이제 북한의 중요한 이제 외교 전략으로 해서 약 80년을 이렇게 북한 체제가 견뎌왔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전략적으로 변화시킨 게 러시아와의 동맹을 거의 복원한 겁니다. 이전과 다르게 러시아를 북한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절실함이 하나 있는 거죠. 자원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중 갈등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중국이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발 한쪽만 약간 살짝 들었다 놨다 이런 전술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북한에게 확실히 우리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북한이 진짜 원하는 이제 첨단 전략 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송출 군인도 일종의 노동력으로 지금 그렇죠. 파병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이 러시아는 이제 곡창지대잖아요. 그 다음에 에너지 북한에게 절실한 원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일부를 주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우군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측면에서 둘이 전략적으로 연대하는. 그리고 외교적으로 봤을 때 북러 관계를 봤을 때 북한이 사실 역사적으로는 중국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잖아요. 중국을 패싱하고 러시아랑 더 끈끈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? 러시아나 북한이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략적 동맹을 맺었나 내면을 보면 중국을 겨냥하려고 하는 의도가 둘 다 강합니다.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이 절실하고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절실한데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. 미국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쉽게 이들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중국 나름대로는 이제 그 중화주의에 의해서 국제사회를 자신이 책임지는 국제 리더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더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라고 하는 러시아나 북한하고 성급하게 손을 잡을 수 없는 현재 그 딜레마 속에서 지금도 주저주저하고 있죠. 이제 뭐 혈맹이나 동맹이라는 틀을 갖고는 있지만 굉장히 실리적으로 얽혀 있다. 바꿔 얘기하면은 그 주고받을 것이 확실하면 끈끈해지지만 그것이 느슨해지면은 또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닐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지적했는데 우리가 사회주의 그러면 이념, 뭐 가치 동맹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스탈린 사망 이후에 즉 이제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회주의권은 이 가치보다는 실리가 되게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부 정권이랑 외부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 갈등이 대표적이었죠.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이익 구조가 안 맞으면서 생겼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당시 1970년대에
중국과 전격적으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손잡은 거잖아요. 사실 중국이 이렇게 큰 거는 그 이후에 70년대, 80년대, 90년대에 미국이 키워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배경이 뭐가 있었느냐, 미국이나 중국은. 소련을 견제하는 의도였죠. 그래서 이미 1970년도부터는 사실 사회주의권이 실리주의 구조로 움직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네, 자, 북한 정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.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. 통일 담당.